在猛烈的暴风雨中，船像一片落叶般的剧烈晃动。我是装在船上的一件瓷器，我能做的什么都没有。どうかお釈迦様の慈悲がありますよう。大海吞没了一切，不见一丝阳光的大海深处，我沉没到了那深深的地方。这是漫长沉默的开始，也是漫长黑暗的开始。我依然记得。这批货全都是陶瓷吗？流星用の政治家。出港、航海以及沉没。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아. 我见证了所有的过程。所以便记得所有的一切。 입에도 얼마 안 가서 곧 침몰하고 말 거야. 但是为了打开这段尘封的记忆，我足足等待了漫长的700年。 1975년 전남 신안의 증도 앞바다. 어부들이 여느 때처럼 그물을 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물 끝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걸려 있었다. 몇 점의 도자기였다. 물고기를 기대했던 어부들의 실망은 컸지만 그것은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본격적인 수중 발굴. 수중 발굴사의 기념비적인 대사건, 신안선 발굴이었다. 신안선은 어떤 배였을까? 700년 전의 미스터리, 신안선 그 마지막 대항해를 함께한다. 전남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이곳에는 국내 수중발굴 제1호선 신안선의 실물이 보존 처리돼 있다. 신안선은 길이 34m, 폭 11m, 적재량 260톤에 이르는 대형 무역선이었다. 침몰 현장에서는 모두 720여 개의 선체 파편이 수습됐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신안선. 무려 20여 년에 걸쳐 보존 처리했다. 신안선이라고 하는 무역선의 규모 자체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했던 산타마리아 호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규모가 컸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적재되었던 화물이 엄청나죠. 14세기 전반의 해상무역의 규모를 아주 여실하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신안선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안선이 침몰한 곳은 한반도 서남의 한 신안 증도 앞바다였다. 신안선의 존재가 밝혀지자 1976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 최초이자 사상 최대의 수중 발굴이 진행됐다. 신안선은 그야말로 해저 보물선. 2만 점이 넘는 유물이 단 한 척의 선박에서 수습됐다.
지난 여름 국립중앙박물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열렸다. 이 특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압도적인 전시 유물이었다. 신안선에서 수습한 거의 모든 유물을 전시했다. 전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신안선에서 가장 많이 수습된 것은 도자기. 2만 점이 넘는 도자기 중에서 전시 가능한 것은 모두 진열했다. 완벽한 원형, 아름다운 빛깔, 유물들은 한결같이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안선 발굴로 우리나라는 중국 송원대의 도자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그전에는 1000여 점밖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2만여 점, 거의 전 양에 해당되는 2만여 점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그 유적에서 출토된 그런 그 컬렉션 중에는 수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그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전은 대상황을 이루었다. 전시 기간 동안 무려 6만여 명이 관람했다. 아름답고 다양한 700년 전의 도자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人们叫我青瓷牡丹纹大花瓶，他们立刻被我的风姿、颜色以及细腻的花纹所折服。但是，我的故乡不是这里的韩国。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닝보시. 닝보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역사 도시이자 중세에는 중국의 주요 무역 도시였다. 신안선은 바로 이곳 닝보에서 출발했다.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을 모두 마주하고 있는 닝보. 해상 무역 도시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닝보는 지금도 국제 무역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안선의 출발지가 닝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 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청동저울 추. 여기에 경원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경원은 닝보의 옛 이름, 한때 명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宁波其实是在唐代的时候正式建立一个建州，然后在唐开元的时候就是正式建立一个叫明州的一个地方，就是我们现在这个就是现在的宁波。然后到了南宋的时候就改成庆元府，然后在明代初期的时候就改成宁波，意思就是海定波宁的意思。然后这个名字一直延续到现在。 그렇다면 신안선의 출항 시기는 언제였을까? 신안선에서 발견된 다량의 목간들. 목간에는 화물 정보 등을 새겨놨는데 현재로 치면 일종의 바코드다. 이 목간들 중에서 지치 3년이라는 원나라 연호가 발견됐다. 신안선은 서기 1323년 닝보에서 출항한 것이다. 그 당시 닝보, 즉 명주는 해상무역이 무척 활발했다. 원나라 정부에서는 시박사라는 기구를 두어 무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그 명주 시박사의 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송대에는 중국 전역에 7개의 시박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명주 시박사다. 这边它的主要功能就是第一个呢，就是说，从宁波出发的一个这些商船，它需要对这些商船进行颁发相关的凭证，然后检查相关的货物，这是第一个。第二个呢，就是说从宁波港登陆的一些对外过来的商船呢，
需要对这些商场进行货物的检查，完了就是那个征收相关的税，包括实物税和那个货币税这样子整个一个情况。所以说从整体来说，其实就是斯波斯市场就是一个对外贸易的管理机构，相当于现在的海关。 1323년 국제 무역상들이 이곳의 시박사를 찾았다. 신안선을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려는 상인과 반대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상들이었다. 그들은 시박사의 검열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상인들이 꺼낸 것은 도자기. 당시 도자기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这批货全都是陶瓷吗？大部分都是陶瓷，还有紫檀和香料也一同运过去。哦，是这样。 1323年，那年夏天，人们在忙着办理手续，为了将我从宁波送往某个地方。这个人像是日本人，是要运往日本吗？啊，是的，是的。大人，请多多关照。是的，请多关照。 如您所见，不仅是日本人，高丽人也会一同乘船。南风吹，船起航。总之，运上船的这批货物逐一上报，也别忘了税款。啊，当然，一定照办。 중국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닝보. 닝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고려와 일본이었다. 송나라 시대에는 고려와의 무역을 특히 중요시했다. 고려의 사신들은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무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송 정부가 고려 사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 닝보에 고려 사관을 지어준 것이다. 高丽的使团来到宁波，在宁波登陆以后，他是不能直接到那个当时的开封都城，他需要在宁波这边，明州这边等待，然后呢，当地的相关政府会写一份奏折到那个北宋的政府，然后北宋政府确定他们可以到前往那个开封的时候，我这边才能那个启程前往那个都城，所以说中间需要有一段时间能让他们能够有一个 住的地方，这个就基本上就是高丽使馆主要的一个目的。 닝보 박물관. 이곳에는 과거 닝보에 활발했던 교육을 말해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이들 중에는 고려 사관터에서 발굴된 것들도 다수 전시돼 있다. 특히 고려 사관에서는 다량의 청자 파편들도 출토됐다. 이는 고려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와의 교역에는 해상로가 특히 중요했다. 고려와의 교역 절정기는 송나라 시대. 그러나 이 무렵 송은 북쪽의 요, 거란 등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在宋代的时候呢，因为宋王朝不断的被辽和契丹族进行攻打，所以原本通往这个中国和高丽的一条陆路的线路被截断了。那么之后呢，他们会选用的一条呢，就是从宁波到高丽的一条海上线路。那么宁波这块地方呢，就是到高丽以及日本的一个唯一合法的港口。所以从那个时候开始呢，像日本以及高丽的很多商人在这里经商贸易的非常的多。 그렇다면 당시 신안선에도 고려인들이 승선하고 있었을까? 일단 중국 국적의 선원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양의 중국식 조리기구가 신안선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일본의 남학신도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 일본인도 승선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중에는 무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적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을 것이다. 긴 항해, 무료함을 달래줄 오락기구도 필요했다. 한국, 중국과는 또 다른 일본식 장기. 일본 장기판과 장기알도 신안선에서 수습됐다. 독특한 모양새의 청동 숟가락. 이것은 고려인이 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손잡이 끝자락이 제비꼬리처럼 생긴 숟가락. 고려 숟가락만의 특징이다. 이처럼 당시 신안선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고려인도 함께 승선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안선의 화물 선적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1323년 음력 4월부터 6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1일과 23일에 선적을 시작해 6월 3일에 마지막 선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물품들의 종류는 다양했다. 도자기 외에도 후추, 계피 등 향신료와 파두, 산수유, 은행, 호두 등 다양한 약재가 함께 실렸다. 그리고 최고급 가구 자재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자단목도 천여 개가 선적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약 800만 개의 동전. 무려 26톤에 이르는 이 동전은 화폐로 사용하기보다는 금속 제품을 만들 때 녹여서 사용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1323년 6월 닝보의 항구에서는 신안선의 마지막 선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你干什么？不好意思，刚才被台阶绊了一下脚。先打给先生看看。 다행히 상자 안의 도자기는 무사했다. 小心点，这是著名的龙泉窑青瓷。你知道吗？凭你的工钱，这是你理解不了的珍稀物品。 我受到了人们的特别珍惜，那是因为我的故乡在龙泉。 아직도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곳. 얼핏 보기에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이곳은 중국에서도 이름난 도자기 생산지다. 중국 저장성 내륙에 위치한 룽취안시. 그 유명한 용처녀 도자기의 본고장이 바로 이곳이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가마가 형성돼 있어 옛날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5대 북송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룽취안의 도자기 산업.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가마가 조성된 곳이다. 在龙泉从事青瓷行业的就有1000多家作坊，其中包括青瓷作坊和青瓷原料加工厂。在龙泉，大部分人都在从事这个青瓷行业。 외부와 단절돼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비밀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흙에 있다.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태토. 룽취안의 흙은 결이 가늘고 질이 두터우며 색이 푸르다고 송대의 기록은 전하고 있다. 바로 이 질 좋은 태토와 풍부한 수량,
이런 자연 조건이 유명한 용처녀 도자기를 탄생시킨 것이다. 这个就叫做池土。这个池土呢，因为我们龙泉窑里面这个池土呢，它是单矿层池的，就是一个矿拿来拉到水堆里面去加工，以后呢就淘洗出来，沉淀以后呢就能成池，不像那个高岭土。高岭土呢，他们是北方，像北方呢它是3元配方的，我们这里是1元配方的，所以说它区别在这个地方。 저장성 일대의 많은 유명 가마 중에서도 용처녀 청자는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신안선에 실린 청자의 절반 이상이 룽치안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용처녀 청자는 특히 그 빛깔로 유명하다. 은은하고 투명한 푸른빛. 중국인들은 이를 비색이라 불렀다. 도자기는 흙과 물과 불의 예술. 섬세한 도공의 손끝에서 태토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초벌구이를 한 다음 단계는 유약 바르기. 이 유약의 두께에 따라 도자기의 빛과 질감이 달라진다. 문양 새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다. 그런 다음 가마 안에 도자기를 차곡차곡 쌓는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뜨거운 화염 속에서 흙덩어리는 제 몸을 태워 아름다운 도자기로 탄생한다. "我诞生于龙泉窑陶瓷匠人精湛的手艺下，他们虔诚地制作了我和我的陶瓷朋友们。在这里诞生后，我又被转移到宁波，在那里被装上了一艘巨大的船，甲板上已经有很多船员做好了出海准备。终于刮起南风了，起锚，扬帆起航，起锚，扬帆起航。 드디어 신안선이 돛을 펼쳤다. 1323년 음력 6월 한여름이었다. 닝보를 출발하면 곧바로 저우산 군도와 여기에 속한 푸투어다오, 즉 보타도를 만나게 된다. 보타도 앞바다에 신라초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신라 상인들이 관음상을 싣고 가려다가 이 바위에 부딪혀 좌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라인들도 바로 이 바다를 통해 중국과 왕래했던 것이다. 보타산의 붉은거 관음원, 중국의 4대 불교 성지 중 하나다.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 그들의 염원을 풀어놓는다. 보타산 정상에 서 있는 높이 33m의 남해 관음 대불. 바닷길의 무사 안녕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선의 선원들도 보타산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사 항해를 빌었을 것이다. 终于，船出港了。直到那时，我依旧不知道自己要去往何方。 그렇다면 신안선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동복사라고 쓰여있는 목간이 신안선에서 무려 41개나 발견됐다. 동복사는 일본의 대형 사찰이다. 일본의 역사 도시 교토. 이곳에 위치한 동복사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선종 사찰이다. 중세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번창했으며
지금도 경내에 25개의 사원이 남아있다. 13세기 헤이안 시대 말기, 중국 유학을 다녀온 성일국사가 창건했다. 동복사와 더불어 신안선 목간에서는 또 다른 사찰과 신사 이름이 나온다. 바로 조저감과 하코자키 궁이 그것이다. 조저감과 하코자키 궁 모두 후쿠오카현 하카타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저감은 본래 승천사라는 절에 속한 암자다. 그리고 이 승천사를 창건한 이가 바로 동복사를 세웠던 성일국사다. 동복사와 승천사 그리고 조저감은 본사와 말사 그리고 암자의 관계로 엮여 있었던 것이다. 목간에 등장하는 신사 하코자키 궁. 10세기 초에 건립된 이곳은 해상교통과 외적방위의 신을 모신 곳으로 추앙받아 왔다. 신안선과 이들 사찰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동복사의 역사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신안선이 출항하기 3년 전인 1319년, 동복사에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京都にあります東福寺という本山のお寺の火災に遭いましてですね、その復興するための資金を捻出するために派遣された貿易船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でその船の経営を松寺の上天寺の長尺庵という達中が担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신안선의 목적지는 하카타였다. 화재로 대전이 소실된 교토의 동복사를 대신해 하카타의 조저감이 신안선 교육을 담당했던 것이다. 큐슈 북부에 위치한 하카타는 한반도와도 가장 가까운 항구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한국, 중국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해온 곳이 바로 하카타다. 신안선은 바로 이곳에 닻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동복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은 세토네해를 통해 교토로 옮겨졌을 것이다. 신안선에 실려있던 천여 개의 자단목은 화재로 소실된 동복사의 재건에 사용하려 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800여만 개의 동전은 녹여서 불상을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시기 일본에서 중국 제품들이 유행했다. 일본인들은 이들을 가라모노, 즉 당물이라 부르며 크게 선호했다. 도자기는 부처에게 꽃과 차를 바치는 데 사용됐다. 불교 신앙의 핵심 물품이었던 것이다. 승려들의 일상생활에도 중국 도자기들이 널리 사용됐다. 신안선에는 일본인 승려들도 타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동복사를 대신해 무역을 관장하던 조저감의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 これが元の優先用の政治か。いかにしたらこのような美しい色と模様を出すことができるのか。美しいものだ。 日本僧侣特别珍惜我和我的陶瓷朋友们，他们要举行特别活动，所以看起来很着急。それはともかく、ウボン山への前までには博多に着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だが、予定通りなら随分に到着するだろうね。 신안선은 정해진 기한 안에 도착해야 했다. 중요한 불교 행사가
신안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력 7월 보름에 열리는 우란 분제가 그것이다.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는 우란 분제는 고려와 조선에서도 행해지던 중요한 불교 행사였다.そのご先祖様のお御霊をお迎えするというのがこの裏盆への行事で、一般的には9日10日にお迎えをして16日に、お送りするというまた元のところへお帰りいただくというのが風習で残っているわけで、古くは本当に1000年以上前から行われている行事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仏教の行事の中で裏盆は大きいもの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宗派を問わず地方を問わず行われている行事だと思われます。당시 신안선은 이 우란 분제가 열리기 전에 하카타에 도착하려고 했을 것이다. 우란 분제에 쓰일 물품들도 신안선에 실려 있었던 것이다. 불가의 최대 행사를 위해 신안선은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의복에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뱃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자넨 잘 모르겠지만 배에서 10년 넘게 먹고 자고 한 난 알 수 있다고. 분명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거야. 태풍이라도 온다는 얘기야? 배가 커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네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라고. 团长，这高丽人纷纷都在议论不寻常的天气。这里是他们的海域，他们肯定更清楚。不会有什么事吧？不用太担心，即使发生意外，这艘船也不会那么容易沉下去。水密隔舱方式造的船，即使船体的一部分破损，也不会马上进水，找个适当的避风港就可以了。哦，原来如此。无论如何，高丽人对附近的水域、海底地形比较熟悉，必要时要好好利用它们，通过它们了解下附近适宜避风的岛屿。是，我知道了。 악천후가 예상됐지만 중국 선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신안선은 이른바 수밀격벽 구조, 침수가 발생해도 일부에만 한정되도록 만든 구조였기 때문이다. 수밀격벽은 중국 전통 범선의 큰 특징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고대부터 조선업이 크게 발달했던 푸젠성 취안저우시를 찾았다. 취안저우 역시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었다. 이를 말해주듯 먼 서역에서 전파된 이슬람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도 건재한 이슬람 사원. 이곳 취안저우가 교류가 활발했던 국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 취안저우는 다국적, 다문화 도시였다. 이슬람인들의 묘지석도 그대로 남아있다. 就是说，在我们泉州城池当中呢，有一半以上都是这些穆斯林，那也就是说，就是这些教徒。那所以当时在我们泉州城池当中有7座清真寺，不是只有这一座。 那后来呢，是因为有其他这个地震，还有其他的一些因素呢，所以倒塌到唯一现存的这一座清净寺了。
최안저우에도 시박사가 있었다. 닝보의 명주 시박사와 같은 기능을 하던 곳이 이곳에도 있었다. 최안저우에서도 정부가 직접 무역을 관장하고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 시박사의 고위 관리 중에 특별한 이름들이 눈에 띈다. 포수경, 포사문. 시박사의 고위 관리였던 이들은 아랍인, 즉 외국인이었다. 阿拉伯人能够在泉州位这么高的地位，可见呢，泉州当时的这些外国人在对泉州人对这些外国人，他是非常的开放和非常的包容的。这当时是一个多元文化非常包容贸易繁荣的城市。 개방적인 국제도시 최안저우. 고려인들도 많이 진출해 있었다. 고려인들이 모여 살던 곳을 고려항, 즉 고려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음식점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최안저우 해외교통사 박물관. 박물관 정원에 고선박 한 척이 전시돼 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천주해선 모형. 천주해선은 신안선과 비슷한 시기에 건조됐다. 1974년 최안저우의 후저항 해안 모래사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천주해선. 이후 본격적인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졌고 실물로 복원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된 천주해선은 현재 개원사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역시 수밀 격벽 구조를 갖추고 있다. 那么我们在这个泉州湾的这个宋船里面就可以看到，那像这种它的这个在航海过程中，它的优势是说，即使说碰到这个触动礁石啊，还有说像这个在海里面被这个鲸鱼这种大型的鱼类冲击之后，即使说破损了，它还是可以说到其他近岸的一个补给点进行一个修补。那么像这种船呢，我们就会发现，其实它是中国那一个传统福建浮船的一个重要的一个特征。 중국 고대 운반선의 특징인 수밀 격벽 구조를 갖춘 천주해선. 신안선 역시 같은 구조로 돼 있다. 특히 신안선은 3번과 4번 격벽 사이에 대형 물칸을 설치, 식수 저장용으로 사용했다. 배의 규모 면에서는 신안선이 천주해선보다 더 크지만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안선도 이곳 최안저우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해진 공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선박 건조 과정. 먼저 선체의 하부 구조인 용고를 제작한다. 당시 고려의 배들은 용고를 쓰지 않았다. 龙骨起源呢，就是这个头前船的头前面呢，在后面就是这个水密隔层里面的一层一层的要把它材料找出来，把它粘住了，粘好了要保证这个一定要看水平，这个船一定要有水平。 최안저우 선박들의 특징이 있다. 대양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형 구조를 갖춰야 했다. 뱃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부에 용고를 설치하고 내부는 격벽 구조를 갖췄다. 이는 신안선의 특징이기도 하다. 韩国打捞上来的新安沉船，它的结构里面的结构跟我们那个中国泉州以前古代造那个水密隔舱制作船的那个结构有点类似。我们不敢100%说这个是我们那个往福建泉州这边去那边北上商贸用的那个船，但是差不多80%-90%不离十嘛。
취안저우에서 만들어져 닝보를 출발한 신안선. 그러나 끝내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다. 在猛烈的暴风雨中，人们慌张无措。不只有老练的船员，所有的人都陷入了恐慌中。但是，不能坐以待毙。一部分船员为了护船，再次上到甲板。 우리도 올라가 봐야지. 어? 소용없어. 이 배도 얼마 안 가서 곧 침몰하고 말 거야. 정신 차려! 조금만 더 가면 오려라고! 가자! 没有选择的余地了，一定要把船保住，否则就没有活路了。但是情况逐渐恶化。 휴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서남해 지역은 굉장히 복잡해요. 다도해 해역이기도 하고 그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도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만약에 표류했다고 한다면 의도치 않은 그런 다도해 해역으로 떠밀려 왔다고 한다면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안선은 한반도 서남해안의 다도해로 밀리고 있었다. どうかお釈迦様の慈悲がありますよ. 복잡한 해로와 거친 물살. 선박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곳이었다. 我只是一件瓷器，什么都做不了。船终究还是沉没了。我和其他瓷器，还有铜钱等无数物品一起葬身到了大海之中。船上的人们也陷入了与我相同的命运。 就这样开始了700多年的漫长等待。 700년 전 신안선이 침몰한 곳,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 1975년 바로 이 바다에서 신안선이 발견됐다. 신안선 발견과 발굴을 기념하는 비석이 바닷가에 서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침몰한 것일까? 태풍을 만나 표류했다고 하더라도 증도 앞바다는 신안선의 항로에서 북쪽으로 한참 벗어나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안선의 항로는 중국 닝보에서 일본 하카타로 향하는 직항로. 증도는 이 직항로에서 크게 동떨어진 곳이다. 직항로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게 굉장한 거리거든요. 적어도 신안선의 경우는 직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안항로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관에서 침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기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항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신안선은 산둥반도로 북상한 다음 한반도 서남해안의 연안 항로를 따라 일본으로 향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항로가 길어지는 약점은 있지만 항해는 보다 안전하다. 신안선 침몰 1년 후 중국으로 향하던 일본 선박이 영광에서 표류한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에도 이 연안 항로는 빈번히 사용되던 항로였던 것이다. 또한 신안선에 선적된 7점의 고려 청자 덕분에 고려 기항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적은 수량 때문에 고려에서 실은 무역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청자 외에 그 고려 유물들의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무역 상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청자 외에는 다만 고려 선원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 신안선은 이 원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고려가 개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신안선 발굴 40주년. 이를 기념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자들은 한결같이 신안선 발굴로 밝혀진 14세기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실체에 감탄했다. I focused most of my attention on overland trade between China,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But actually, in many ways, maritime trade operated on a much larger scale and had greater economic importance. 新安沉船航行并沉没的时代，正好是从东亚到非洲东岸海上贸易体系最发达、最繁荣的时期，所以新安沉船给我们提供了一个非常好的研究这个时期海上贸易情况的例子。新安水戦で発見された陶磁器は当時の日中文化の日中交流の精神的な背景までも知ることができる非常に稀な研究資料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ます。新安の博石というのは世界の宝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신안선 발굴로 시작된 국내 수중 발굴의 역량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 진도군 오류리 앞바다. 명량 대첩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에서 수중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신안선 발굴 이후 체계를 갖춘 우리의 수중 고고학. 그동안 장비와 인원도 꾸준히 보강돼 왔다. 잠수 능력과 고고학적인 안목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 수중 발굴이다. 그러나 수중 발굴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뻘칭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시야가 제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손으로 더듬더듬 하다 보면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펌프로 이제 빨아들이니까 그 파편 같은 것들이 붙어요. 감각으로, 손의 감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2011년 도굴범 검거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오류리 수중 유물. 이번 발굴에서도 많은 유물들이 수습됐는데 그 중에는 전문가의 감탄을 자아내는 유물도 있었다. 아, 멋지다. 이거는 고려시대에서 상감청자예요. 청자 유병. 제가 한 20년 발굴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 처음 나왔어요. 저도 처음 보고 왔습니다. 드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大海吞没了我这青瓷油瓶，还有其他无数的我的朋友们。直到今天，在大海的某个角落，依旧会有千千万万的朋友们带着与我相同的记忆，等待着漫长的时光。他们的记忆说不定就是一段新的历史。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이 걸려 있었다. 몇 점의 도자기였다. 물고기를 기대했던 어부들의 실망은 컸지만 그것은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본격적인 수중 발굴. 수중 발굴사의 기념비적인 대사건, 신안선 발굴이었다. 신안선은 어떤 배였을까? 700년 전의 미스터리, 신안선 그 마지막 대항해를 함께한다. 전남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이곳에는 국내 수중발굴 제1호선 신안선의 실물이 보존 처리돼 있다. 신안선은 길이 34m, 폭 11m, 적재량 260톤에 이르는 대형 무역선이었다. 침몰 현장에서는 모두 720여 개의 선체 파편이 수습됐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신안선, 무려 20여 년에 걸쳐 보존 처리했다. 신안선이라고 하는 무역선의 규모 자체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했던 산타마리아 호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규모가 컸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적재되었던 화물이 엄청나죠. 14세기 전반의 해상무역의 규모를 아주 여실하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신안선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안선이 침몰한 곳은 한반도 서남의 한 신안 증도 앞바다였다. 신안선의 존재가 밝혀지자 1976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 최초이자 사상 최대의 수중 발굴이 진행됐다. 신안선은 그야말로 해저 보물선, 2만 점이 넘는 유물이 단 한 척의 선박에서 수습됐다. 지난 여름 국립중앙박물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열렸다. 이 특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압도적인 전시 유물이었다. 신안선에서 수습한 거의 모든 유물을 전시했다. 전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신안선에서 가장 많이 수습된 것은 도자기. 2만 점이 넘는 도자기 중에서 전시 가능한 것은 모두 진열했다. 완벽한 원형, 아름다운 빛깔, 유물들은 한결같이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안선 발굴로 우리나라는 중국 송원대의 도자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다. 그전에는 1000여 점 정도밖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2만여 점, 거의 전 양에 해당되는 2만여 점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그 유적에서 출토된 그런 그 컬렉션 중에는 수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그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전은 대상황을 이루었다. 전시 기간 동안 무려 6만여 명이 관람했다. 아름답고 다양한 700년 전의 도자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人们叫我青瓷牡丹纹大花瓶，他们立刻被我的风姿、颜色以及细腻的花纹所折服。但是，我的故乡不是这里的韩国。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닝보시. 닝보는 중국의 전통 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역사 도시이자 중세에는 중국의 주요 무역 도시였다.
신안선은 바로 이곳 닝보에서 출발했다.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을 모두 마주하고 있는 닝보. 해상 무역 도시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닝보는 지금도 국제 무역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안선의 출발지가 닝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물이 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청동저울 추. 여기에 경원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경원은 닝보의 옛 이름, 한때 명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宁波其实是在唐代的时候正式建立一个建州，然后在唐开元的时候就是正式建立一个叫明州的一个地方，就是我们现在这个就是现在的宁波。然后到了南宋的时候就改成庆元府，然后在明代初期的时候就改成宁波，意思就是海定波宁的意思。然后这个名字一直延续到现在。 그렇다면 신안선의 출항 시기는 언제였을까? 신안선에서 발견된 다량의 목간들. 목간에는 화물 정보 등을 새겨놨는데 현재로 치면 일종의 바코드다. 이 목간들 중에서 지치 3년이라는 원나라 연호가 발견됐다. 신안선은 서기 1323년 닝보에서 출항한 것이다. 그 당시 닝보, 즉 명주는 해상무역이 무척 활발했다. 원나라 정부에서는 시박사라는 기구를 두어 무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그 명주 시박사의 터가 지금 这个就基本上就是高丽使馆主要的一个目的。 닝보 박물관. 이곳에는 과거 닝보에 활발했던 교육을 말해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이들 중에는 고려 사관터에서 발굴된 것들도 다수 전시돼 있다. 특히 고려 사관에서는 다량의 청자 파편들도 출토됐다. 이는 고려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와의 교역에는 해상로가 특히 중요했다. 고려와의 교역 절정기는 송나라 시대. 그러나 이 무렵 송은 북쪽의 요, 거란 등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在宋代的时候呢，因为宋王朝不断的被辽和契丹族进行攻打，所以原本通往这个中国和高丽的一条陆路的线路被截断了。那么之后呢，他们会选用的一条呢，就是从宁波到高丽的一条海上线路。那么宁波这块地方呢，就是到高丽以及日本的一个唯一合法的港口。所以从那个时候开始呢，像日本以及高丽的很多商人在这里经商贸易的非常的多。 그렇다면 당시 신안선에도 고려인들이 승선하고 있었을까? 일단 중국 국적의 선원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양의 중국식 조리기구가 신안선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일본의 남학신도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 일본인도 승선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중에는 무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적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을 것이다. 긴 항해, 무류함을 달래줄 오락기구도 필요했다. 한국, 중국과는 또 다른 일본식 장기. 일본 장기판과 장기알도 신안선에서 수습됐다. 독특한 모양새의 청동 숟가락. 이것은 고려인이 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손잡이 끝자락이 제비꼬리처럼 생긴 숟가락. 고려 숟가락만의 특징이다. 이처럼 당시 신안선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고려인도 함께 승선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안선의 화물 선적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1323년 음력 4월부터 6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남아있다. 송대에는 중국 전역에 7개의 시박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명주 시박사다. 这边它的主要功能就是第一个呢，就是说，从宁波出发的一个这些商船，它需要对这些商船进行颁发相关的凭证，然后检查相关的货物，这是第一个。第二个呢，就是说从宁波港登陆的一些对外过来的商船呢，需要对这些商船进行货物的检查，完了就是那个征收相关的税，包括实物税和那个货币税这样子整个一个情况。所以说从整体来说，其实就是斯波斯市场就是一个对外贸易的管理机构，相当于现在的海关。 1323년 국제 무역상들이 이곳의 시박사를 찾았다. 신안선을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려는 상인과 반대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상들이었다. 그들은 시박사의 검열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상인들이 꺼낸 것은 도자기. 당시 도자기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这批货全都是陶瓷吗？大部分都是陶瓷，还有紫檀和香料也一同运过去。哦，是这样。1323年，那年夏天，人们在忙着办理手续，为了将我从宁波送往某个地方。这个人像是日本人，是要运往日本吗？啊，是的，是的。大人，请多多关照。 是的，请多关照。啊，如您所见，不仅是日本人，高丽人也会一同乘船。南风吹，船起航。总之，运上船的这批货物逐一上报，也别忘了税款。啊，当然当然，一定照办。 중국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닝보. 닝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고려와 일본이었다. 송나라 시대에는 고려와의 무역을 특히 중요시했다. 고려의 사신들은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무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송 정부가 고려 사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 닝보에 고려 사관을 지어준 것이다. 高丽的使团来到宁波，在宁波登陆以后，他是不能直接到那个当时的开封都城，他需要在宁波这边，明州这边等待，然后呢，当地的相关政府会写一份奏折到那个北宋的政府，然后北宋政府确定他们可以到前往那个开封的时候，我这边才能那个启程前往那个都城，所以说中间需要有一段时间让他们能够有一个住的地方。
在猛烈的暴风雨中，船像一片落叶般的剧烈晃动。我是装在船上的一件瓷器，我能做的什么都没有。どうかお釈迦様の知恵がありますよう。大海吞没了一切，不见一丝阳光的大海深处，我沉没到了那深深的地方。这是漫长沉默的开始，也是漫长黑暗的开始。我依然记得。这批货全都是陶瓷吗？流水用设计か。出港、航海以及沉没。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아. 我见证了所有的过程。所以便记得所有的一切。 입에도 얼마 안 가서 곧 침몰하고 말 거야. 但是为了打开这段尘封的记忆，我足足等待了漫长的700年。1975년 전남 신안의 증도 앞바다. 어부들이 여느 때처럼 그물을 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물 끝에는